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이 쳤다구는 소리 맞자? 대부리가 서거칠에게 물었다. 그는 얼핏 잠이 들었던 사이에 닭이 울었는지 가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쳤딱 소리가 맞는 것 같구만이라우. 서거칠은 자신 없이 말하고 어둠이 겹겹이 쌓인 창량리 모퉁이를 바라보았다. 쏠쏠쏠 강물 흐르는 소리와 물기가 빠지기 시작한 갈대가 바람을 부둥켜 안고 요동을 치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하여 숨소리를 죽였다. 두 번째 닭이 자쳐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량마을 쪽에서 어둠을 찢는 듯한 총소리가 한바탕 요동을 친 지가 한참이나 지나도록 장이병이 구진나루로 돌아오는 기미가 없었다. 장이병들뿐만 아니라 기계를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던 손칠만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새벽닭이 세 번째 회를 치는 소리에 대부리는 왈칵 불안한 생각에 휘감겼다. 닭이 세 번째 회를 쳤으니 머지않아서 곧 날이 밝아올 것이었다. 그런데도 차지 짝귀가 인솔하고 간 창이병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었다. 아까 분명히 화승총 소리가 더 많이 들렸자? 대부리가 삼구 뒤에 올라선 채 창량마을 쪽 어두운 산모퉁이에서 눈길을 떼지 않으며 서거칠에게 물었다. 이놈의 귀에는 화승총 소리만 들리는 것 같더구만이라우. 제가 냉큼 다른 박질 쳐서 댕겨 올값쇼? 총소리가 그친 뒤로 10번은 더 왕내꿨는디 그림자도 안 뵈니까 걱정이구만이라우. 서거칠이가 대부리의 의향을 떠봤다. 아니다. 그냥 기다리자. 대부리는 그러면서 겨릅단 위에 앉았다. 오랫동안 서 있었더니 아랫도리가 뻣뻣해왔기 때문이다. 서거칠과 다른 창이병들도 따라 앉았다. 그때였다. 강 건너 멀리 영산포 쪽에서 큰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다. 불길은 마치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처럼 동쪽 하늘을 온통 붉은 기운으로 덮고 있었다. 영산포에 불이 났구만이라우. 아주 큰 불이구만이라우. 서거칠이가 벌떡 일어서서 동쪽 하늘을 보며 다급하게 말했다. 분명 영산포가 맞자? 강 건너 선창거리로구먼요. 대부리가 묻고 서거칠이가 대답했다. 그들은 삼구 뒤에 올라서서 어둠의 하늘에 불길이 무섭게 솟아오르고 있는 강 건너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불길만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짝귀가 이끈 창이병들은 미명의 마지막 어둠이 끈끈하게 사위를 죄어올 무렵에야 구진나루 모퉁이 삼끝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도 강 건너에서는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장이병들은 손칠만을 붙들고 왔다. 대부리는 처음에 붙잡혀온 사람이 손칠만인 줄을 몰랐다.
그는 우선 짝귀에게 웬일로 이렇게 늦었느냐고 다급하게 따져 물었다. 장량리 무퉁이에 둔을 치고 있은께 이놈이 헌병놈들을 앞세우고 끄덕끄덕 오고 있등만. 그래서 놈들을 접촉구먼. 한바탕 교전을 하다가 놈들이 나주 쪽으로 주랭랑을 치기에 나로 턱거정 쫓아갔구먼. 외놈들은 강도 못 건너고 나주 쪽으로 도망가 끌고 이놈만 우리 손에 잡혔단께. 이놈한테 기계가 어딨냐고 물었더만은 기계가 없다길래 배에 태워서 강을 건너 싸전으로 몰려갔지. 그런데 집안을 다 뒤져도 기계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싸전에 불을 넣고 이놈을 끌고 왔구먼. 그제야 대부리는 강 건너 불길이 바로 손칠만이가 관리하고 있는 옥가모도 외싸전이 불타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밧줄에 묶여 삼긋의 돌 자갈 위에 동댕이 쳐진 손칠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날이 밝기 전에 서둘러 강을 건너 진포리 쪽으로 가자고 대원들을 몰아세웠다. 장의병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쪽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넜을 때에는 희번하게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포리 마을 사람들이 들에 나오기 전에 서둘러 나루턱을 지나 마을에서 두어 마장쯤 떨어진 상수리나무 숲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들이 상수리나무 숲속에 들어왔을 때는 완연히 어둠이 걷히고 아침 안개가 스멀스멀 강으로부터 산자락을 타고 기어오르고 있었다. 아침 안개가 차갑게 느껴졌다. 상은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로구먼요. 상수리나무 숲속에 들어와 잠시 쉬면서 대부리가 짝귀에게 말했다. 아무 전과도 없어. 미안하이. 짝귀가 십장인 대부리에게 사과의 말을 했으나 대부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칠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꾸불거렸던 것이다.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하였지만 우라통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당장 손칠만이를 죽이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되도록이면 손칠만이를 보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는 안개가 두껍게 깔린 영산강의 둔치 쪽을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침의 허물처럼 안개가 소리도 없이 걷히고 햇살이 상수리나무 가지 사이로 부채살 모양으로 퍼지기 시작할 때에야 둔영이 있는 계산 쪽으로 올라갔다. 저 쌀장수 매국노를 어찌할 건가? 상수리나무 숲을 지나 영산강이 발부리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밋밋한 소나무 등성이를 추어 오르면서 짝귀가 대부리를 보며 뚜벅 물었다. 손칠만은 대부리보다 여남은 걸음 앞에 두 손을 뒤로 하여 묶인 채 끌려가고 있었다. 대부리는 손칠만의 뒤통수를 쏘아보면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았다. 그가 손칠만을 처음 만난 것은 웅보 형님과 함께 종에서 풀려나서 영산강을 건너와 새끼네 털을 잡을 무렵이었다. 그리고 대부리가 영산창에서 목대잡이로 있을 때 그들은 자주 어울려 지냈었다. 한 논다니를 가지고 둘이 한 방에서 번갈아가며 품고 잤던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손칠만이는 대부리에게 백액동서도 동서는 동서니께 우리는 놈이 아닌겨 하고 녹말을 짓거리곤 하였다. 손칠만과 장대불은 일억으로 20년 지기가 된 셈이다. 더구나
대부리의 형님인 웅보와 손칠만의 형님인 팔만이와의 관계도 서로 너냐 나냐 하는 처지가 아니던가. 대부리는 잡목들 가지 사이로 멋질러 내려온 햇살의 눈부심 때문에 손으로 눈썹 차양을 만들어 그보다 앞서 끌려가고 있는 손칠만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대부리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다. 대부리가 구진나루에서 진포리까지 오는 동안 한사코 손칠만을 피했던 것과 같이 그도 또한 대부리를 피하고 있는 듯 싶었다. 저 쌀장수 매국노를 어쩔 거니께? 잠시 후에 짝귀가 다시 물었다. 손칠만을 살려보낼 것 같으면 그들의 두 년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성님 알아서 하쇼. 대부리는 둔팍한 소리로 말했다. 내 맘대로 하라니. 저 무미자 매국노는 장십장의 오랜 친구가 아닌가? 깨진 그릇이 되었구만요. 도깨비 사귄 셈 쳐야지요. 그렇다면 굳이 저놈을 두 년까지 끌고 갈 거 없네. 강물에라도 가자 불고 그냥 가야 쓰겠구만. 성님이 붙잡았은 게 성님이 알아서 쇼. 뒷말 없긴 해. 상관없단께로. 호랑이도 쏘아놓고 나면 불쌍하다고 안 하든가. 자네 맴이 안 좋으면 그냥 살려보내세. 짝귀는 손칠만이 때문에 대부리의 심사가 거무죽죽하게 뒤틀려 있음을 눈치채고 넌지시 물어보았다. 대부리가 울컥한 마음에 손칠만을 알아서 처치하라고는 말을 하면서도 속내는 그렇지 않으리라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은 예서 저놈을 처치하고 갈 테니께 먼저 올라가서 저놈을 살려줄 양이면 미리 말을 하고. 짝귀가 마지막으로 대부리의 의향을 물어보았으나 대부리는 여전히 성님 알아서 하시란께요 라는 말만을 뒤풀이할 뿐이었다. 짝귀는 손칠만을 끌고 가던 창의병을 불러 세우고 대부리에게는 먼저 둔영으로 올라가라는 눈짓을 해보였다. 대부리는 턱끝을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손칠만의 옆을 지나쳐 등성이를 추어 올랐다. 그때 손칠만이가 대부리 쪽으로 내닫더니 그의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살려주소. 내가 잘못했네. 대부리 한 번만 살려줘. 목숨만은 제발. 목숨만 살려준다면 무엇이든지 오겠네. 진심이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좀 살려주소. 손칠만은 대부리의 발뿌리 앞에 주저앉아서 고개를 주걱거리며 비대의 발괄 빌었다. 짝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손칠만을 가소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대부리는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 차갑고도 쓴 웃음이 얼핏 흘렀다. 어이, 대부리, 나 좀 살려주소. 나를 살려주면 내가 열흘 안으로 자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기계를 갖다 주겠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네. 참말로 나 좀 살려주소야. 이대로 죽으면 너무나 원통하구만. 자네도 알다시피 옷을 벗어서 옷가무도 신에 묻은 개똥을 닦아주고 이만치나 성공을 한 내가 아닌가.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옷가무도의 신임을 받고 싸전 주인이 될 것이네. 아니로구먼 싸전 주인이 다 못이단가. 나 말이시 영산포 안에서는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로구만. 그럴 자신이 있다네. 그러니 나를 좀 살려주소. 한창 뻗어나가고 있는디
여기서 죽게 되면 너무 억울하단 맛이. 그러면서 손칠만은 눈물을 보였다. 대부리는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 버르적거리는 손칠만의 비굴한 태도에 토악질을 할 것만 같았다. 그는 그런 손칠만이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벌레처럼 보였다. 그는 손칠만의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었다. 손칠만은 자신의 안락과 영달을 위해서라면 발바닥에 묻은 똥이라도 핥을 위인인 것이었다. 하물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싶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며 간에 붙고 염통에 붙어 일신의 안전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가 짐승의 시체에 붙어 사는 송장벌레처럼 징그럽게 느껴졌다. 대부리는 한동안 갈고리 눈을 하고 손칠만을 찍어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리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세상이라지만 돈을 위해서는 원두하니 사촌을 모른다는 푼수로 친구 아니라 처자식이라도 팔아먹을 막대먹은 그가 불쌍하게 여겨졌다. 대부리 그 자신도 돈을 벌기로만 작정했다면 재물포에 올라가서 한대두 영감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한대두 영감의 부탁을 뿌리치고 고향에 눌러 살기로 한 것은 무미자 매국노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였다. 대부리는 무미 지폐로 나라의 양곡이 고갈되어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쌀장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린 것이다. 의병들이 일본인을 상대로 하여 쌀을 파는 무미자를 토외라고 규탄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 무렵 의병장들은 경문을 붙여 무미지폐를 통탄하고 도대체 쌀장수들의 머리는 몇 개나 되길래 목숨을 걸고 쌀을 훔쳐가는가? 앞으로 무미하여 적을 돕는 자는 토외로 다스려 주한다. 고 경고하고 있었다. 외병장들은 경문을 붙여 그 고장의 수확미를 타지방에 전출함을 막는 한편 일본인들에게 쌀을 매각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의병들은 일본 상인들이 전대 매입을 위해 농민들에게 4푼 1리의 높은 고리대로 전대한 도너치의 쌀을 받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나마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대부리는 재물포에 있을 때 한대두 영감네 미곡선에 끈을 대고 있는 미상들의 호위꾼 노릇을 한 것을 뼈가 저리도록 후회하였다. 대부리는 손칠만을 되알지게 후벼보고 나서 턱끝을 쳐들고 등성이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러자 손칠만이가 우는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대부리의 뒤를 따라왔다. 그러나 대부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손칠만이를 끌고 왔던 창의병이 뒤쫓아와서 그를 붙들고 짝귀가 앉아있는 소나무 밑으로 내려갔다. 그때까지도 손칠만이는 대부리가 사라진 산등성이를 대고 살려달라고 계속 울부짖었다. 그는 대부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다시 짝귀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살려주시오. 살려만 준다면 내 재산을 죄다 드리겠습니다. 나를 죽이지 마시오.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은
외놈 헌병들 10명을 잡아오겠구먼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소. 손칠만은 짝귀의 발뿌리 아래서 두 손이 묶인 채 마구 뒹굴면서 울부짖었다. 짝귀는 그런 손칠만이를 멸시하는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다가 38식 종을 들어 총구를 손칠만의 가슴팍에 들이댔다. 손칠만의 얼굴이 치자꽃처럼 흰빛으로 얇아졌다. 그리고 바들바들 떨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살려만 주시다면은 뭐 하시든지 다 하겠구만요. 손칠만은 한사코 총구를 밀어내며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하였다. 내 놈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내 놈은 친구를 배신한 놈이 아니냐.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 안 되고 구분 집행이는 그림자껏 굽어 보이는 이치대로 내 놈의 본성이 타고날 때부터 그리 된 것이 어찌 개거할 수가 있단 말이냐. 짝귀는 총뿌리를 바짝 들이대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아니구먼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는 꼭 창이병을 돕겠구먼요.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창이병을 돕겠다고? 그렇습니다요. 살려만 주십시오. 네가 무슨 수로 돕겠다는 게냐? 기계를 구입하라고 하시면 기계를 구입해 올 것이고 외놈 헌병을 잡아오라고 하면 또 그것들도 잡아올 거구먼요. 내 놈이 나를 속이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 속이다니요. 만부당하신 말씀입니다요. 그렇다면 거번에 약주했던 기계를 앞으로 닷새 안으로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렇고 말급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요. 손칠만은 순식간에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꿇어앉은 채 몇 번이고 허리를 굽적거렸다. 나한테 고맙다는 말 말고 장 십장님한테 고맙다고 하거라. 아까 장 십장이 나한테 너를 살려보내라고 귀뜸을 해주었느니라. 너는 평생 장 십장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게야. 내 놈이 은혜를 갚는 길은 새끼 내에 있는 장 십장 내 식구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니라. 짝귀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려 타이르듯 말하였다. 대부리가 손칠만을 살려보내라고 귀뜸을 했다는 말은 그가 꾸며댄 것이었다. 아이고 정말 고맙구먼요. 은혜를 갚고 말고요. 또 한 번 우리를 배신했다가는 다음번엔 내 놈뿐만이 아니라 내 놈의 처자식과 정도 작사를 내고 말 것이니라. 짝귀는 엄히 이르고 나서 젊은 창의병에게 손칠만을 풀어주도록 하였다. 냉큼 하거라. 그리고 닷새 안으로 내 놈 집에 기계를 갖다 놓거라. 내 놈 집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가서 가져올 것이니라. 풀린 몸이 된 손칠만은 허리가 휘어지도록 정신없이 거듭 허리를 굽신거리고는 진포리 쪽을 향해 비척거리며 산을 뛰어내려갔다. 그는 산을 뛰어내려가면서 여러 차례 퍽퍽 쓰러지면서 뒹굴었다. 짝귀는 손칠만을 놓아주고 나서 천천히 등성이를 올라갔다. 잎이 빨갛게 변한 산검양옷나무 위에서 개똥집바퀴 새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갔다. 짝귀는 손칠만을 살려보내고 나서도 어쩐지 기분이 꾀적지근하였다. 그렇지만 그를 죽이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였다. 짝귀가 계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창의병의 둔영에 당도했을 때는 해가 상투머리 위에 덩그러니 올라와 있었다. 대원들은 그제야 연기가 나지 않는 청밀의 덩굴나무에 마른 줄기와 죽은 쌀이나무를 꺾어 아침밥을 짓고 있었다.
단단히 일러서 살려줬네. 짝귀가 장식장의 초막 안으로 들어서며 말하자 침통한 얼굴로 턱을 받치고 앉아있던 대부리가 악몽으로부터 깨어나기라도 하는 듯 눈빛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밀어내며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짝귀에게 알아서 처리하라 이르고도 마음이 찜찜하여 혼자 초막 안에 침울하게 들어앉아 있던 참이었다. 아이고, 성님도 참 어쩌시려고 그놈을 살려서 보냈단 말이오. 성님도 참 어쩌시려고 그놈을 살려서 보냈단 말이오. 영락없이 소경 죽이고 살인빚 갚게 생겼구려. 범을 놓아주었으니 장차 어쩌지요? 대부리는 짝귀가 손칠만을 죽이지 않았다는 말에 척이나 침통했던 마음이 가벼워지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장차 틀림없이 손칠만을 살려준 대가로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짐작하고 그렇게 말했다. 나하고 약조를 단단히 했단 말이시. 그러고 만약에 차후로 또 한 번 우리를 배반할 시는 가차없이 안갚음을 하겠다고 오금을 단단히 박아 놓았구먼. 두고 보면 알 것이오. 그놈이 필시 먼저 안갚음을 할 것이로구만요. 걔가 천선오기로 나하고 약조를 단단히 했던께. 허허이, 성님도 참 그렇게도 사람을 볼 줄 모르시오. 급하면은 부처님 다리 끌어안는다고 하더기 목숨 건지려고 무슨 말을 못하겠소. 앞에서 꼬리치는 개가 발 뒤꿈치 문다는 말도 못 들었소. 그놈은 집에 돌아감시로 우리한테 안갚음을 궁리부터 했을 것이오. 미국 전쌀이 100여 가만이나 타자 뿌렸는디 가만히 있겠는가요? 그러면서 대부리는 또 계산해서 다른 곳으로 둔영을 옮겨가야겠다고 하였다. 짝귀는 대부리의 말을 듣고 보니 손칠만을 살려보낸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였다. 그는 우럭우럭 걱정이 살아났다. 살려보낸 손칠만이가 필시 안갚음을 해올 것이라는 대부리의 말을 들은 짝귀는 그날 하루 종일 미친 개 쓰다듬어 주다가 손을 물린 심사가 되어 있었다. 대부리의 말 맞다나 만약에 그가 안갚음을 해온다 치면 짝귀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설사 손칠만이가 부모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같은 고향 사람을 차마 죽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싶었다. 안갚음도 안갚음이지만 칠만이 그놈이 내 얼굴을 봐뿌렸으니까 이 일을 어쩔 것이오. 그놈을 못 죽이겠으면 나한테 남기지 않고 그놈을 나한테 남겼더라면 인장 사정 볼 것 없이 영상과 물귀신을 만들어 버렸을 것인데. 그랬더라면 아무 걱정이 없었겠는데만. 참말로. 짝귀가 손칠만을 살려줬다는 말에 가장 놀란 것은 방석호였다. 손칠만은 싸전이 불에 타는 경황 중에서도 치솟는 불길에 방석호를 알아보고 질급하게 놀라던 것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방석호를 보았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으리라 싶었다. 아이고, 칠만이 그놈이 돌아가서 내가 살아있더라고. 더군다나 창이병이 되었더라고 떠들어댈 것인데 그 소리가 외놈들 귀에 들어가게 된다 치면은 우리 식솔들은 무사하겠는가. 그러면서 방석호는 짝귀에게 대들었다. 짝귀로서는 할 말이 없었다. 대부리도 은근히 난초와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손칠만을 살려보낸 탓으로 방석호와 대부리로부터 추궁을 당한 짝귀는 다음 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계산을 내려와 영산포로 향했다. 손칠만을 만나서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단단히 오금을 박아두고 싶어서였다. 그는 만약 손칠만의 태도에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그의 목숨을 거두고 돌아올 생각으로 허리춤에 단도를 꽂고 떠났다. 싸전 가까이에 이르자 그때까지도 매캐한 냇내가 바람에 실려와 간밤의 불길을 상기시켜 주었다. 손칠만은 인부들과 함께 불탄 집터를 치우고 있었다. 추수절이 되기 전에 다시 점포를 지을 요량인 듯 싶었다. 짝귀는 불탄 자리에서 여남은 걸음 떨어진 소금전 모퉁이에 서서 손칠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칠만이가 짝귀를 발견하고 자지러지듯 놀란 것은 담배 한 대쯤이 지나서였다. 손칠만이가 짝귀를 보는 순간 짝귀는 허리춤에 꽂은 단검의 칼자루를 잡으며 여차하면 요절을 내고 도망칠 요량을 하였다. 불에 탄 집터를 치우고 있는 인부들이 5~6명쯤 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쇠스랑을 들고 있었으므로 손칠만이가 마음만 먹는다면 짝귀 하나 붙잡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짝귀가 먼저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그러자 손칠만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더니 천천히 짝귀가 서 있는 소금전 모퉁이로 다가오고 있었다. 짝귀가 서 있는 소금전은 바로 손칠만의 형인 손팔만의 점포였다. 다시 집을 지을 생각이요? 짝귀가 여전히 허리춤에 손을 넣은 채 물었다. 곧 미국이 쏟아져 나올 시기라서요. 근데 여기는... 말을 하면서 짝귀를 보는 손칠만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싸늘했다. 짝귀의 발뿌리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걸하던 그런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빛에서 짝귀는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던 대부리의 말을 떠올렸다. 그냥 지나가다 들러본 거요. 짝귀는 손칠만에게 존댓말을 하였다. 그는 잠시 주위를 경계하고 나서 기계는 틀림없겠죠?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참, 내일 아침에 그 기계 때문에 목포를 댕겨봐야 쓰겄는디 사람을 하나 딸려 보낼 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람을 딸려 보내라고요? 짝귀는 손칠만의 말에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되물었다. 그랬으면 쉽구먼요. 기계를 싣고 영산포까지 들어오긴 암만 해도 위험할 것 같아서 진폴이나 구진포 나루에서 내려야 할 것도 같고 또 무엇이냐 그 일을 확실하게 하자면은. 손칠만은 짝귀의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얼버무녔다. 한 사람이면 되겠소? 예. 아무나 한 사람이면. 언제까지 오면 됩니까? 내일 아침 날이 새자마자 목포로 떠나는 미국선이 있구먼요. 그러니까 날이 밝을 무렵이면 이리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요. 그렇게 하죠. 내가 오던지. 짝귀는 그렇게 말하고 여전히 주위를 경계하며 객죽거리 쪽으로 초조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선창거리 모퉁이를 돌아가면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혹시 손칠만이가 그를 미행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기왕에 손칠만을 만난 김에 그가 10,000분의 1이라도 딴 마음을 먹지 못하게 단단히 협박을 해두고 올 것을 그랬구나 하고 후회하였다. 짝귀가 객죽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20-남은 명쯤 되는 사람들이 활이며 화살, 창,
칼 등을 손에 들고 헌병대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무기를 손에 들기는 하였으나 싸우러 가는 것 같지가 않았다. 창을 들고 어디들 가는 거요? 짝귀가 손잡이도 없는 긴 쇠창을 들고 가는 늙은이에게 물어보았다. 창이나 칼 같은 것을 모두 앞서온다는 소식도 못 들었소? 집에 이런 것들을 숨겨두고 있으면은 적도 치골한답디다요. 이 창은 내가 젊었던 시절에 불갑산에서 맷돌을 갈았던 것인데 집에 두었다가는 비도 치골 받을 것 아니는 거라우? 수염이 긴 늙은이는 그러면서 가을 햇살 속으로 창끝을 쳐들어 보이며 공허하게 웃었다. 짝귀는 일본이 의병전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총포 및 화약 단속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다. 이 단속법은 9월 23일 군부 대신의 훈령에 따라 완전히 일본군 수비군 사령관에 일임한 것으로 화약, 탄환, 총포류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화살, 칼, 창, 갑옷까지도 압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압수한 무기류의 폐기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화약은 모두 소기하며 만일 소기할 수 없을 시는 물속에 투기하여 후일 건져서 건조시키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할 것. 탄환, 완전한 탄피는 전항에 준비하여 처리할 것. 총포류는 병기로서 사용하지 못하게 처치하기 위하여 변형, 절단 등 적당한 방법을 집행할 것. 단 미술품 또는 역사상 자료가 될 가치가 있는 것은 이를 군부에 송부할 것. 궁, 시, 도, 창류는 소기할 것. 고대 갑주류는 군부에 송부할 것. 변형 또는 소기한 금속 본질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게 매각할 것. 군하에서 아전에 모치한 것으로 포군이 사용한 병기도 역시 전항에 의하여 정리할 것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성벽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의 읍성 등을 허물기까지 하였다. 짝귀는 계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끼네 장십장 집에 잠깐 들렀다. 헌병대에 붙들려가서 곤욕을 당하고 풀려난 장십장의 형님 웅보를 얼핏 들여다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웅보는 겨우 기동을 하여 뒷간 출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가 유복의 부축을 받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식구들은 영락없이 죽는 줄로만 알았었는데 똥물을 퍼마시고 취하여 이틀 동안 땀을 흘리고 누워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부터 일어나 토마루까지 내려올 수가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가 헌병대에서 풀려나서 유복이의 부축을 받고 집에 돌아올 때는 마지막 베넷 힘까지도 썼었는데 집에 돌아와 마당에 엎어진 후로는 손발 하나 까딱 못하고 헛소리만 질러대더니 똥물을 퍼마시고 나서부터 몸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인제는 죽지 않겠구만이라오. 그러니 우아미 압시한테 그리 전해주시오. 웅부는 애써 핏기 없는 얼굴에 씁쓸한 웃음을 떠올리며 말했다. 짝귀는 그런 웅부를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목포에 버티고 있을 건디 암만 해도 새끼네 잘못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에 웅부가 짝귀를 보며 뚜벅 입을 열었다. 짝귀는 웅부의 그 말뜻을 짐작할 수가 없어 잠자코 있었다. 내가 아직은 고향에 돌아올 때가 아닌 것 같은디
너무 서둘렀던 것이 아닌가 하고 후회가 되는구만이라오. 이러다가는 우리 힘으로 새끼네를 지킬 수가 없을 것도 같고. 웅보는 한숨을 무겁게 버무려가면서 푸념하듯 말했다. 그렇게 말한 웅보는 갑자기 노인처럼 약해져 버린 듯 싶었다. 웅보 자신도 마음속으로 내가 너무 약해졌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는 고향을 지킬 힘도 없을 만큼 약해져 버린 자신이 비굴하게 생각되어 싫었다.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오는 건디 나 혼자 새끼네에 돌아오는 것이 아닌데. 우아미 앞씨가 뜬금없이 나타나갖고 고향으로 가자고 발사심을 했었기에 서둘러 왔더만은. 웅보는 그러면서 가보년에 함께 새끼네를 떠나 목포에서 등짐꾼 노릇을 했던 염주근이며 덕칠이 판쇠의 얼굴을 떠올렸다. 염주근과 덕칠이는 아직도 목포에서 나무 장사를 하면서 눌러 살고 있고, 판쇠는 여기저기 떠두름하는 각설이 배가 된 후로는 소식이 끊긴 지 수년이 지났다. 우아미 앞시언티 행여 집에 들릴 생각은 말라고 이러시오. 헌병들이 그 사람이 집에 오기만을 잔뜩 여수고 있은께 조심하라고 하시오. 웅보는 그러면서 짝귀에게도 뒤를 조심하라고 이르면서 밤이 되거든 집을 나서라고 하였다. 그러나 짝귀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장십장 집을 나섰다. 그는 집을 나오기 전에 잠시 장십장 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렸다. 대부리 어머니는 여전히 와병 중으로 문 밖 출입을 못한 채 누워 지내고 있었다. 짝귀 생각에 아무래도 겨울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새끼네 장십장 집에서 점심 요기를 한 짝귀는 서둘러 계산 두리봉으로 올라갔다. 장십장에게 말도 없이 둔영을 떠나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장십장에게 손칠만을 만난 일이며 새끼네에 들렀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손칠만이가 내일 목포로 떠날 때 사람을 딸려주었으면 하더라는 말도 전하였다. 대부리는 아무 말 없이 턱끝을 만지작거리고만 있었다. 그는 마음이 무거울 때는 턱끝에 수염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짝귀로부터 웅보형의 이야기를 듣고 심기가 울적해진 것이었다. 짝귀는 대부리에게 웅보형이 새끼네에 돌아온 것을 후회하더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인디 내일 내가 손칠만이를 따라갔다 와야 쓰겠구먼. 짝귀가 대부리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리는 턱끝의 수염 한 가닥을 만지작거리고만 있었다. 근데 뭐 땜시 사람을 딸려주라고 합니까? 한참 후에야 대부리는 그가 손칠만을 만나고 온 것을 나무라기라도 하는 듯 불컥거리는 말투로 물었다. 짝귀는 대부리의 타박한 듯한 말투에 기분이 약간 상했으나 내색을 하지 않았다. 자기를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일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엄시로. 그 무엇이냐 그려 진풀이나 구진포에서 기계를 내려주고 싶다고. 짝귀로서는 손칠만이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딸려달라는 것인지 그 속셈을 파악할 수가 없었기에 애매하게 말끝을 흐렸다. 따라가실 것 없는 것 같구만이라오. 자칫 잘못했다가는 되려 우리가 되걸리게 될지도 모르지라오.
그러니 따라갈 필요가 없으라우. 딴 수작은 부리지 않을게요. 짝귀는 이번만은 손칠만을 믿고 싶었다. 아무리 여우 같은 쓸개를 가진 손칠만이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되알지게 닥달을 해놓았는데 설마 이번에도 배반하지는 않을 듯 싶었던 것이다. 내가 단도리를 잘했구먼. 오늘 만났을 때도 전혀 다른 기미를 눈치채지 못했구먼. 그리고 참 손철만이 그 사람 오늘 아침에 자네 집에 쌀 한 가마니씩이나 보냈다고 하더만. 짝귀는 뒤늦게야 손칠만이가 새끼네 장십장 집에 쌀을 보내왔더라는 웅부러 말을 생각해내고 다급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다. 손칠만이네요? 쌀을 한 가마니나 보냈다고라우? 그렇다니까 내가 그 작자를 풀어줄 때 장십장 말을 했단 맛이 너를 살려준 것은 장십장이 나한테 귀띔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었구만. 그랬더만 그놈이 고마운 줄을 알았단 모양이요. 그런만 봐도 그렇구먼요. 하면 한 번 더 믿어봅시다요. 그리고 손칠만은 지가 따라갔다 오겠구만이라우.